우리 인간 중심 설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자, 인간 중심 설계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우선 무엇을 생각하게 되지? 자, 그러면 왜 지금에 와서 인간 중심의 설계라는 얘기를 할까? 사람은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생활 속에서 어떤 도구나 환경을 이용하게 되지. 자,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능, 이것을 보완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것들인데, 사실 지금까지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정말 사람 중심 혹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나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지. 우린 지금까지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기보다는 우선 효율, 생산 이것이 먼저였던 시절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도구, 기계, 시스템 이러한 것들이 효율과 생산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결국 인간을 도외시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 그런데 결국 그것이 생산을 하기 위한 것이든 혹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든 사실은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지.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사람 중심 혹은 인간 중심의 설계가 되어야 하겠지.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제품과 인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인간공학이란 무엇인지, 또 그것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인간공학을 통해서 할 때 인간공학적인 설계라고 하는데 이러한 인간을 고려한 설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공학의 관련 관심 분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은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다 보면 다양한 물건들, 우리 주변에 이제 물건이 넘쳐날 정도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사실 물건이 너무 많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때 그래서 정리와 정돈이 필요하게 되지. 사실 나도 이번 학기 초, 그러니까 이번 학기가 아니고 참 올해 초구나, 2월 달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려다 보니까 한 10여 년을 안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에서 나오는 짐들이 너무 많은 거야. 왜? 그러한 것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계속 우리가 이 제품이라는 형태,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게 되고, 그걸 쓰다 보니까 계속 쌓이게 되지.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것들이 옛날처럼 금방 못 써서 버릴 만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지. 워낙 내구성도 좋고 성능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사용 가능성 있는 것들은 못 버리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아지게 되지. 어쨌든 예전의 것이든 지금 새로 나온 제품들이든 혹은 물건이든 쓰다 보면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어떻게 물건을 이렇게 만들었지?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게 돼. 또, 야, 이걸 보고 어떻게 쓰라는 거야? 하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이 스마트폰의 문자판이라든지 이것이 통신사가 아니고 휴대전화 제품사가 바뀌게 되면 키보드 입력 방식이 바뀐다든지 이러면 한동안 또 혼란스럽기도 하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건 둘째치고라도 그건 어차피 좀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제품을 이걸 도대체 어떻게 쓰라고, 혹은 여러분들 일상적으로도 요즘은 워낙 단순해지고 제품이 이러다 보니까 리모트 컨트롤러 혹은 리모컨이라고 하는 것으로 조작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리모컨이 없으면 가서 TV를 틀 수가 없을 정도로 뒤에 가서 손이 안 닿는 곳에 어렵게 되어 있고, 그 조작 버튼이 어떻게 조작되는지도 모르고, 혹은 기존에 앞쪽에 있다 해도 앞쪽에 있는 것들이 거의 리모컨 위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채널을 바꾼다든지 볼륨을
올린다든지 하는 것도 사실 불편하게 돼 있다든지 뭐 그런 거 외에도 뭐 그런 것들은 리모트 컨트롤러도 있지만 그런 것도 없이 사용하기가 힘들게 돼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왕왕 경험을 하게 되지.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뭐 어떤 전문적인 지식 혹은 디자인에 관한 것 혹은 인간공학적인 그런 지식이 없더라도 이걸 이렇게 고쳤으면 더 좋을 텐데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뭐냐 하면 결국 제품이나 물건을 만들 때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지. 물론 이것을 개발하고 제작하고 만든 사람들은 눈을 감고도 사용할 정도겠지. 그것을 개발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모두 전문가도 아니고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품의 사용성을 나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뭐 예를 들면 이건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니고 미국에 있는 적산전력계의 예인데 자, 이런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이것을 눈금을 읽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결국 이것은 혼란을 혹은 읽을 때에 잘못 읽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는데 사실 이것에 익숙하지 않은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읽는 것이 쉽지가 않지. 그래서 이것들은 검침원들의 읽는 실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이것이 더 읽기 보통 사람들은 읽기 힘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이 시간당 사용하는 킬로와트 수가 8765라고 읽어야 되는 것인데 처음 보는 사람은 당혹스럽지 이게. 자, 이런 스위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자,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되어 있으면 이 로를 위에다 배치하고 하이를 아래에 배치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직관적인 사용학은 좀 많이 틀리게 되지. 그래서 가운데 오면 이쪽 저쪽도 아니기 때문에 가운데서는 이것이 차단이 된다 하는 의미에서 오프가 오게 되는데 자, 이것은 매번 한번 익숙해졌다 하더라도 다시 잠시 잊고 있다 사용하려면 다시 또 조작 오류를 범하게 한다든지 혹은 실수를 범하게 만든다고 할 수가 있지.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자, 그럼 이걸 개선한다고 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하이 쪽을 위에다 두고 로를 아래 두고 그래서 그 중간에 어느 쪽도 아닌 쪽에서 끊어지도록 하는 이러한 형태로 했을 때 자, 이것도 간혹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지. 이것이 뭐 일반적인 상황일 때는 아래쪽이고 위쪽이고 그 가운데가 끊어진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사람이 긴급한 순간 혹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면 이런 것에 있어서 제대로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경향이 있지.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이와 로우가 있고 제일 밑에서 이것이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거의 여기서는 실수를 일부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용법을 일일이 귀찮아되는 그런 설계가 된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도구를 만들어 써온 것은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도 설명한 것처럼 우리의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에 와 있는데 그 결국 인간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체계를 잡아놓은 것이라고 했는데 자, 인간공학이 없을 때에도 사실은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왔지. 예를 들면 석기시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냥 우리가 돌이나 나뭇가지를 주어서 그것을 어떤 용도에 쓴다 할 때는 그것이 도구라고 할 수는 없지. 그것이 바로 비로소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도록 그분을 갈아서 쓴다든지 잡기 쉽게 한다든지 이 나뭇가지에 매달아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것이 비로소 도구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자, 그렇게 해서 이 학문이 자리를 잡은 이후에 있어서도 결국 인간공학이 태동한 지 이제 10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때 인간공학의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도 변해 오게 되는데 그것은 시대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초창기에 있어서 이것이 생산 중심일 때, 이때는 노동력이 그래도 풍부한 시대에 있어서는 이 장비를 통해서 생산성을 좀 더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었지. 그러던 것이 점점 고도화되어 가면서 이것이 숙련공이 부족하게 되다면 결국 여기서 생산 중심에서 효율을 통해서 생산성을 올리는 쪽에 대해서 이때부터는 결국 효율을 중시하다 보니까 분업화되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전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숙련된 작업자의 양성이 필요 없게 되고, 그것은 결국 숙련공의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지금처럼 이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간 중심이 되는 경우,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일에 사람을 맞추는 그런 시대였지. 뭐 지금까지 이 뭐 시장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때 표현상으로 보면 인력 시장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노동력이 풍부했을 때는 그 중에서 사람들을 일에 맞는 사람을 뽑았다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뭐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적성 검사나 혹은 신체 검사나 이러한 것들은 결국 그 일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근데 사람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은 인력도 부족한 시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에 맞도록 일을 맞추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게끔 직무 설계, 일의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결국 점점 시스템이 복잡하고 거대해지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는 특히 인간 중심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거. 왜? 점점 복잡하고 거대해질수록 이것이 단순해졌을 때는 결국 여기서 발생하는 혹은 사고 혹은 이러한 것들이 미치는 것은 무슨 경제적 혹은 사람에게 미치는 신체적 이런 영향이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거대해지면서 결국 여기서 실수가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되지. 결국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화 시켜줘야 한다고 할 수가 있어. 지금까지 그 이전만 해도 결국은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결국 일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쪽이었는데 반해서 지금은 결국 이러한 것들이 복잡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 자체를 사람에 맞추는 형태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자,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보일러의 급수 제어 패널인데, 뭐 여러분들 집에 있는 것 같은 것이 아니고 이제 이것은 뭐 예를 들어 센트럴 방식이라든지 해서 중앙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럴 때는 좀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어지는데, 이때 이와 같은 시스템에 있어서는 자, 오른쪽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좀 인간의 실수가 유발되기 쉽지. 거기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유사한 기능 혹은 이러한 것들은 좀 그룹핑을 시켜놔서 우리가 쉽게 이것을 찾아낼 수 있고 이것을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도록 하면서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이런 걸 통해서 시스템의 안정을 꾀하고 인간의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설계의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간공학이란 하는 것은 조금 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우선 인간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기계, 뭐 인간을 둘러싸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많은 제품, 도구 이러한 것들이 기계의 형태가 되고 다시 시스템의 형태가 되고 있는데, 자,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할 때는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을 그래서 보완하고 혹은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도구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지.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시력이 안 좋아져서 쓰지만은 시력이 안 좋아서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시력이라는 거 하는 거. 뭐 사람이 눈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점점 시력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지. 그러면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기능인 이 시각의 기능을 좀 더 확장해서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안경을 쓰는 것이지. 혹은 우리가 이동을 할 때 자전거를 탄다든지 혹은 요즘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라고 하나? 개인형 이동수단 혹은 뭐 대중교통수단 이러한 것들은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이동이라고 하는 기능, 통상 걸어서 이동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결국 보완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이동 매체 이런 것들을 도구 혹은 시스템의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지. 이처럼 현대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좀 더 안전적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계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도 바로 이런 기계를 사용해서 혹은 그게 좀 더 확장돼서 컴퓨터를 사용한다든지 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러한 또 이것을 사용할 때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있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다든지 시간을 본다든지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것이 쾌청하게 맑은 대낮에 햇빛이 비치는 곳에 오면 화면이 잘 안 보인다든지 혹은 또 너무 어두운 데선 또 이것을 더 밝게 하지 않으면 잘 안 보인다든지 하는 이런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지. 그래서 이런 인간이 어떠한 일을 수행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물건, 그때 혹은 설비, 시스템, 또 그것을 둘러싼 환경, 이런 것들과의 상호작용을 설계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진다고 할 수 있어. 그때 중심이 되는 것은 누구냐? 바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설계를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이 사용하는 기계와 그 환경에 관한 것들인데 이때 그 중심이 되는 것은 인간 중심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 인간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바로 인간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설계를 해야 한다는 거지. 자, 인간을 고려하고 배려하려면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타인을 배려한다고 하는 것은 뭐야? 결국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 혹은 어떤 특질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하철 안에서 나이 많은 고령자를 배려한다든지 혹은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를 배려한다든지 해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하는 것들인데 그것은 바로 그러한 고령자나 임산부나 혹은 이러한 어린이나 노약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리적, 심리적 이런 특성이나 혹은 한계점을 바로 배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예를 들면 노인들은 근력이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오래 서 있을 수 없고 그 차량이 움직일 때라든지 뭐 이럴 때 중심을 잡고 서 있기도 힘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마찬가지 노약자 임산부나 노약자도 여러 가지 그런 일반 사람과 다른 한계점을 더 많이 갖게 되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는 것처럼. 그런데 자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같은 우리 인간 중에서 뭐 노약자를 제외하더라도 우리 인간 우리가 건강하고 건장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까지도 결국은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것.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인간이 활동하는데 뭐 그런 게 우리 일상생활에 무리 없이 사용하는데 무슨 한계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를 들면 우리가 키가 크다 작다 그래봐야 뭐 훨씬 키가 큰 저 기린에 비하면 우리는 오차범위 안에밖에 안 들어가는 것이지. 혹은 우리가 힘이 아무리 세다고 한들 코끼리에 비하면 우리가 쓰는 힘은 뭐 거기서 힘을 많이 쓴다고 하는 사람 적게 쓴다고 하는 사람 차이도 오차범위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것. 물론 그런 한계점을 알고 그런 일을 안 하거나 뭐 높은 데를 손을 안 뻗으면 되지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 그랬을 때 바로 이러한 인간이 갖고 있는 앞으로 다시 다루게 되지만 생리적인 것들, 심리적인 것들 이러한 특성이나 혹은 그거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점 이러한 것들을 응용 혹은 그런 것들을 알고 배려해서 인간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 자,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걸 통해서 좀 더 아까 제품의 사용성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결국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 환경을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좀 더 또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더 적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한다든지 하면 그만큼 그 나머지 시간을 우리가 뭐 여가나 또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일을 하면서 결국 좀 더 안전하게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 결국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삶을 영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 추구하는 바는 물론 각자가 정해진 가치, 철학 이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좀 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걸 통해서 만족이나 행복감을 느끼고자 하는데 결국 그런 일을 하다가 다친다든지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 예를 들면 우리가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자전거나 혹은 이동수단 이런 걸 사용하는데 그걸 사용하다가 크게 다친다든지 하면 결국 그럼 왜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한 것인가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지. 차라리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걸어가면 뭐 그런 대형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러면 이런 우리가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게 되는데 그러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 것으로 대가를 지불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또 다치지 않고 또 안 아프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쾌적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결국 좀 전에 얘기했지만 결국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가치 판단 이런 가치 판단 기준은 달라지지만 그 속에서 결국 인간이 쾌적한 삶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인간을 고려한 우리를 둘러싼 도구 및 환경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인간공학이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래서 휴먼 오리엔티드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체계화 시켜놓은 학문이 바로 인간공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추구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공학을 설명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인간공학의 정의를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참고 서적이나 텍스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외우기보다는 인간공학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언어, 표현으로서 인간공학을 정의를 할 수 있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인간공학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거야. 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우리는 이 소박한 질문에 어려움을 많이 느껴. 여러분들에게 다들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공학을 추구하겠다 혹은 산업공학을 전공했다 그러면 인간공학이 뭐야? 산업공학이 뭐야? 하면 물론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외운 인간공학이란 혹은 산업공학이란 하고 답안에 썼던 내용들을 이야기해도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예를 들어서 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하면 잘 와닿지가 않아. 공학적인 용어를 써서 하면. 혹은 저 어린아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한테는 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한테는 더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지. 혹은 뭐 친척 집에 갔을 때 네가 산업공학 전공이 산업공학이었어? 그러면 산업공학이 뭐야? 그러면 혹은 인간공학이 뭐야? 그러면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왜? 그런 분들한테 뭐 이 우리가 쓰는 학술적인 용어 뭐 이런 것들 써가면서 설명을 해봐야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것을 그 대상에 맞게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바로 이 인간공학에서 어디에 초점을 갖고 있고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목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둔다면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설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충분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공학의 용어는 지금에 있어서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것은 이 얼고노믹스라는 용어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인간공학을 표현하는 명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휴먼 팩터즈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발생이 됐느냐 하는 다음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에 따라서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것은 얼고노믹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그래서 얼고노믹스는 그리스어 에르고, 이것은 일을 의미하는 에르고와 그리고 어떤 법칙, 규칙 등을 의미하는 나머스, 거기에 어떤 학문을 상징하는 ICS, 이것이 합성어가 되어서 얼고노믹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그래서 그 대상은 사람과 사람이 사용하는 기계, 그것을 둘러싸는 환경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인간공학은 바로 인간의 특성 혹은 한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 바로 인간을 배려한, 인간을 고려한 설계를 하고, 그걸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편리성, 안전성, 효율성. 이걸 통해서 결국 이런 것들은 왜 필요하냐? 인간이 영위하는 삶의 질을 향상하면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것. 결국 우리가 일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 일이라는 것은 결국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이런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람은 기계가 아니지.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체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은 효율성, 생산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러한 기계는 기계만으로 일을 이루어지지 않고 어차피 기계와 사람이 공존을 해가는 시대. 더더욱이 앞으로는 사람과 같이 어떤 학습도 하고 판단도 할 줄 아는 이런 기계가 나오고 있는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의 시대도 하는데, 그런 때일수록 앞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인간과 기계가 공존해가는 그런 삶 속에서 인간의 가치, 또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과연 어떠한 형태로 이런 일을 하고 삶을 영위해가나 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 하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러한 시스템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지. 따라서 인간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인간이 사용하고 활용하는 제품 또는 그것을 둘러싸는 환경, 이걸 설계하는데 인간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응용해서 바로 그러한 시스템이나 제품 이러한 것들의 편리성, 안전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결국 재차 얘기하지만 휴먼 오리엔트된 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과 기계와 그걸 둘러싼 환경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조금 전에 얼고노믹스하고 휴먼 팩터즈라는 용어가 있다고 했는데, 그 발달 과정이 얼고노믹스는
유럽에서 산업 현장에서 이것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유럽에서의 인간공학은 작업자의 생리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했다는 것. 그래서 작업자가 일을 하게 되면서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결국 기계가 도입되고 그러면서 사람이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지고 기계와 같이 일하면서 결국 피로 그리고 그것에 따른 이것이 결국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고 하는 이런 이 업무 시간이 많아지고 그 안에서 기계와 같이 일하면서 결국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이 대두가 되어서 결국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에서 측면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유럽의 얼거노믹스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아까도 어원에서 봤던 것처럼 일을 좀 더 규칙적으로 혹은 일하는 법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자리를 잡은 것이 바로 유럽에서 시작한 이 생리적인 접근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거기에 비해서 미국에서 시작된 인간공학은 휴먼 팩터즈라고 해서 휴먼 팩터즈라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을 하나의 시스템의 요소로 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결국 사람과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과 기계가 같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사람과 기계로 이루어진 맨머신 시스템. 그래서 약자로 이것을 MMS라고 써놨는데 그래서 맨머신 시스템에 있어서 결국 이거 하나의 시스템으로 오고 이 시스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있어서 결국 이 시스템이 한 요소인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 근데 기계와 일하면서 결국 사람과 기계가 일을 하면 기계 쪽은 어느 쪽이냐면 사람보다 물리적인 힘을 쓰기 때문에 결국 이 기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결국 이 사람인 조작자의 심리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많았다는 것. 그리고 중시하는 면이 결국 시스템의 효율이라는 것을 출발했는데 지금은 바로 이러한 시스템의 효율과 건강과 안전 이것을 하고 얼거노믹스로 이것이 통합이 되고 그래서 세계 인간공학학회는 IA 그래서 International Ergonomic Association이라고 해서 명칭을 칭하고 있어. 근데 미국에서는 아직도 휴먼 팩터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는 얼거노믹스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 미국에서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 인간공학적으로 디자인된 건 알고노믹 디자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휴먼 팩터즈 디자인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아.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거.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왜 인간공학이라는 표현을 쓰냐? 라고 했는데 결국 이 구미의 인간공학을 제일 처음 아시아 쪽에 소개한 것이 일본의 심리학자였는데 그 사람이 미국에는 이러한 인간공학이라는 것이 있다 해서 휴먼 팩터즈 엔지니어링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팩터즈는 빼고 그래서 휴먼이 인간이라 한문으로 인간공학을 표시해서 뭐 이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나라나 또 한자어권에 속해 있는 중국 등지에서는 인간공학이라는 용어를 지금까지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걸 좀 더 좋은 용어가 있으면 인간공학을 나타내는 좀 더 우리식의 글이 있다면
바꾸면 좋겠는데 하도 오랫동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무엇이 좋은지는 모르겠네. 자,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는 관리해야 될 게 시스템이 상당히 복잡하고 조정해야 될 게 상당히 많지.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시스템 제어실이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물론 어느 정도 훈련을 받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데, 결국 체르노빌 사고처럼 이것이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 되게 되면 인간은 파닉 상태에 빠지는데, 그때는 머릿속에 집어넣는 여러 가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받은 것들, 배운 것들, 이러한 것들이 전혀 무용지물이 되지. 그러다 보면 여기서 제대로 거기에 대한 위험에 대처하는 조작, 단계별로 해야 되는 것들을 못하게 되고, 그러한 것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고 할 수가 있지. 자, 뭐 여러분들이 우리가 패닉 상태에 빠진 것,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글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 다행이고, 그래서 이 우리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범죄 영화나 뭐 어떤 이런 드라마 이런 데서 보면 왜 사람이 누구한테 쫓긴다든지 긴박하게 되면 차에 타서 뭐 요즘 뭐 그냥 버튼만 눌러도 되지만, 얼마 전까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자동차 키를 직접 키를 꽂고 돌려서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그 자동차 키에 키를 꼽는 곳에 자동차 키를 잘 못 꽂게 된다든지 하는 것, 잘 찾지를 못하게 된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간이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인간을 고려한 제품 설계라고 하는 것. 인간을 고려한, 결국 이것은 인간을 배려하는 것인데, 바로 어떻게 하는 것이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람을 중심에 놓는 것.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설계를 하는 것. 자, 사람 중심의 설계를 한다는 것은 바로 배려를 한다 그래서 배려라고 하는 것. 그건 뭐냐면 결국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 여러분들이 누구를 배려한다 했을 때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 한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는 것이지. 그러면 자, 인간이 갖고 있는 신체적 특성, 생리적 특성, 이 심리적 특성,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큰 소리로 우리는 야, 이런 거 이런 것들을 해줘야 돼 라고 해서, 왜? 바로 사람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해서 좀 더 쾌적한 속에서 무엇을 해? 일을 하고 그걸 통해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인간 존중이라고 할 수가 있지. 이걸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 이것을 좀 더 존중하고 확대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신체적 특성은 우리는 이것을 일명 또 형태적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외관으로 보이는 것처럼 뭐 사지가 있고 또 이 두부에 많은 중요한 기관들이 몰려있는 이러한 형태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 어떻게 이 두개골로 보호되어 있는 뇌가 엄청나게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뇌를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몰래 위험한 곳에서는 헬멧을 써야 되고. 자, 그래서 이런 신체적 특성을 갖고 있고, 또 이런 신체적 특성은 우리가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가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일어서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 혹은 앉아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이런 게 한계가 있지. 그리고 특성이 우리가 뭘 보기 위해서도 뭘 보려면 그 방향으로 그 방향을 바라보고 주시를 해야지 뒤를 볼 수가 없지. 주시하지 않고는. 혹은 소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어떤 형태적으로 결정지어지는 신체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 팔이 도달하더라도 이것이 다시 관절의 가동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 또 생적 특성으로는 각각 나중에 다시 상세하게 다루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또 보더라도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듣더라도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지. 그것이 바로 심적 특성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부모님이 집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식사 시간이 돼서 밥 먹으라 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소리는 들렸지만 열중해서 다른 걸 하다 보면 그 소리가 그대로 간과된다든지 하는 거. 혹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시야각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까지 해서 한 115도 정도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115도 정도에 들어오는 것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화면 여기만 집중하면 그 옆에 있는 것들은 잘 안 보이게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무슨 골똘히 생각하면서 걸어가게 되면 아는 친구나 지인이 지나가더라도 그것을 보지 못해서 뭐 왜 모른 척하고 지나가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든지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생리적, 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이것이 일상생활에서는 뭐 이렇게 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가 일을 하는 상황에서 혹은 거대 시스템 혹은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러한 신체적 특성, 생적 특성, 심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전을 저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일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가 있다는 것. 이런 걸 통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즐겁지가 못하고 쾌적하지가 못해서 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또 요즘 사회에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들의 스트레스의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만큼 인간을 고려한 제품 설계 혹은 시스템 설계 나아가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좀 더 모여서 시스템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인간을 고려한 제품 설계, 시스템 설계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생산성, 효율성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바로 인간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된다는 것. 자, 인간의 한계 능력을 보면 자,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필기라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는데 1분에 한 80자 정도 뭐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타이핑을 한다면 1분에 90단어 정도 뭐 어떤 상자에 어떤 무게가 있는 상자를 때는 45kg 글쎄 나 같은 경우는 지금 45kg 못 들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45kg가 일반적인 한계가 되나? 자, 이 밝기를 판단한다든지 할 때 이 5단계 정도까지가 일반적인 한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이 좀 뭐 이 정도까지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뭐 상위 뭐 5%, 1% 정도 보통 퍼센타일로 얘기하면 95%나 99%일 정도 되는 사람들은 말하기가 1분에 500단어 정도 뭐 아나운서 같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란 이런 사람들은 빨리 속사포소듯이 우리가 얘기한다고 속사포소듯이 얘기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1분에 500단어 정도 통상적으로 아나운서들이 일반 뉴스에서 하는 것은 한 300에서 350단어 정도라고 하지. 높이뛰기 선수 같은 경우 2.5m도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들기는 뭐 올림픽 같은 데서 250kg도 거뜬히 드는 모양이고 그 다음에 모르스 부호 같은 것은 1분에 840번까지 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극한 정도인데 이 정도 되면 뭐 거의 달인이라고 부르는 수밖에 없는데 평범한 사람들은 쉽지 않은 것이지. 자, 이러한 인간은 한계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 거기에 비해서 뭐 이것을 기계나 이렇게 대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이것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게 되지. 그래서 인간의 특성을 고려한다 하는 것. 자, 그럼 사람한테 편리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걸 봤을 때 자, 예를 들어서 같은 박스를 든다 그래도
뭐 서류가 들어있는 상자를 든다 하더라도 자, 손잡이가 없는 박스를 드는 경우 결국 손바닥 전체에 힘을 주면서 또 이것이 힘이 모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팔에 부담이 되지. 물론 팔뿐이 아니라 손목, 손가락 등등에 사용되는 근육 모두가.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 손잡이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훨씬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 그래서 전체로 힘을 주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힘이 모아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역학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앉아서 생활하는 것이 많이 일반화가 되어 있는데, 자, 앉아서 생활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게끔 우리 DNA가 이렇게 진화해 왔다고 할 수가 있어. 또 거기에 적응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앉아서 생활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 많은 곳에 무리가 오게 되지. 특히 이 요추 부분, 이 5개의 요추에 오는 것에 의해 갖고 우리가 요통, 척추질환 이렇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 혹은 둔부라든지 뭐 등등, 무릎 등등. 그래서 이 크기 혹은 높이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지.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보면 배치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에 보면 어린이용 식탁이 따로 있지. 왜? 아이들은 앉으면 결국 뭐 턱이나 머리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어린이들에게 높이를 맞추는 그런 의자, 보조 의자 같은 것이 준비된다든지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인간이 갖고 있는 신체적 특성 한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의자 앉음으로써 받는 여러 가지 압력들, 그래서 둔부, 대퇴부, 그리고 여기에 의자나 테이블이 있게 되면 바로 이 신체와 사이에 생기는 이 클리어런스, 여기 여유 공간,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 뭐 움직임에 불편함이 있다든지 아니면 부딪힌다든지 이러한 것을 초래하게 되지. 그래서 의자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바로 이렇게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 설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통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억지로 허리를 앞으로 밀어주는, 그렇게 해서 이 척추의 추간막과 추간막 사이가 압력이 균일하게 되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좌석 디자인에 있어서 고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은 뭐? 결국 인간 중심 설계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하나, 인지심리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왜? 많은 제품, 시스템이 거대화되고 하면서 인간의 기억 능력은 유한한데 기억해야 될 것들은 너무 많아지고 있지. 그래서 이것을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심리적 특성은 결국 쉽게 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야 돼. 그리고 쉽게 배울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것은 무엇에 쓰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하고 이것은 어떻게 조작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연상이용이, 결국 이것은 직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한 설계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안 되면 결국 뭐 기억하는 것도 어렵지만 또 판단해서 그것을 인지하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든지, 혹은 학습이 다른 데서 매번 그것을 반복해서 해야 된다든지 할 때 매번 이것이 시간이 걸리고
그걸 통해서 또 학습이 잘 안 되고 연상이 잘 안 돼서 그걸 통해서 실수를 초래하고 그 실수가 사고로 이어진다 이제 하게 되면 그것은 상당 아까 이야기했던 인간의 안전성, 효율성, 나아가 편리성, 나아가서는 쾌적성까지 저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어차피 인간은 기억 용량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뭐야? 결국 컴퓨터를 의존하게 되지. 왜? 컴퓨터에는 뭐 요즘 나오는 이북이라고 하는 것도 책을 뭐 수천 권을 그 한 권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한 권만 들고 가면 뭐 휴가지에 가서 책을 크게 뭐 보따리로 싸갖고 하지 않더라도 보고 싶은 책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는 것. 근데 인간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도 또 한계가 있지. 자, 이와 같은 단어 이것을 외우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지.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전부 해봐야 결국 11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기억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지.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나서 1분 뒤에 다시 그대로 쓰라고 해도 쓰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근데 이것을 HP, IBM, Mac, LG. 왜?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이것이 분류했을 때 이것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억해야 하는 것이 결국 10개가 아니고 결국 4개만 기억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의미를 갖고 있는 덩어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청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 그래서 청크화 시키는 것, 이것이 좀 더 기억 용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보면 뭐 여러분들 이사침센터 같은 경우 전화번호가 뭐 2424 뭐 이런 식으로 배상되는 것, 이런 것들은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쉽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지. 그래서 같은 회사의 제품도 연료주입기가 다른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어떤 차는 조수석 쪽,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조수석 쪽이 되고 이쪽은 운전석 쪽이 되지. 자, 그러면 이런 주유기는 어느 쪽에 있어야 될까?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는 일상생활이랄까 보통 때 있어서는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별 의미가 없지. 내 차 오른쪽에 있어? 그러면 뭐 주유기에 될 때 그 오른쪽 왼쪽 될 수 있는 곳이 주유소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가 내 차에 주유기가 있는 쪽에 세우면 되지.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때가 있어. 어느 때냐? 자, 우리는 보통 우측 통행을 하게 되지. 똑바로 거치지 않네. 이게 중앙선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우리는 자동차가 보통 이쪽 방향 차로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면, 자, 운전석 쪽에 있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간혹 비상급유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지. 그래서 뭐 물론 출발할 때 주유 탱크가 가득 찬 것을 보고 가고 그러면 되는데 사람은 서두르고 그러다 보면 매번 확인하다가도 못하는 경우, 가다 보면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차가 정차를 하게 돼 있다. 그러면 이쪽에 이제 갓길에 정차를 하게 되는데, 자,
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가 운전석이 이쪽에 있으니까 운전석 쪽에 이쪽에 있다 그러면 결국 차를 갓길에 이렇게 세우게 되면 여기서 비상구비를 이쪽에서 하게 돼야 되지. 그럼 차들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위험하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여기처럼 조수석 쪽. 조수석 쪽은 차가 이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이 주유를 해도, 물론 갓길에 세우는 것 자체가 차가 추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그래도 비상구비를 할 때 이쪽보다는 이쪽이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지. 근데 이것을 그러면 운전석 쪽에 따는 차들은 어떤 차냐? 간혹 보면 예전에는 이제 우리처럼 우측 통행이 아니고 좌측 통행인 나라가 있어요. 주로 좌측 통행인 나라는 어느 나라지? 바로 지금 대부분 세계 얼마 나지 않는 군주제를 채택한 나라들은 대부분 차들이 좌측 통행을 해. 그래서 그쪽에 있는 차들은 어떻게 우리가 운전석이 반대가 되지. 그러면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이 이쪽에 있는 차가 된다는 것. 그런데 이제 그것을 차량을 수입해 온다든지 하게 되면 결국 같은 차라도 외국의 수출이나 수입 같은 거 할 때 그 나라에 따라서 핸들만 바꾼다는 건 알고 있겠지. 그래서 핸들만 바꾸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 근데 이제 외국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오면서 그 나라에 따라 달리기 때문에 뭐 이렇게 들어온 건 알겠는데, 왜 같은 기업의 국산차 중에도 왜 오른쪽에 있고 혹은 조수석 쪽에 있고 운전석 쪽에인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설계하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설계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자동차도 하나의 기계고 또 하나의 시스템, 그리고 사용자, 운전자가 있고 승객이 있는 쪽에서 안전을 생각한다면, 설계를 한다면 운전석 쪽이 아닌 조수석 쪽에 이것이 있어야 되겠지. 자, 마찬가지 기억을 강요하는 디자인으로서 문제는 뭐냐면, 지주마 설치된 현관문에 보면 돌리는 방향이 잠그고 푸는 게, 보통은 푸는 것은 시계 반대 방향이 일반적이지. 근데 이것이 시계 방향으로 이것이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어떤 경우냐 하면 결국 두 개가 같이 있는 경우, 두 개가 같이 있는 경우 이렇게 반대로 해놓으면 이것이 헷갈리면 보통 이제 도난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두 개를 다는 경우도 왕왕 있었는데, 지금 뭐 오토락으로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보면 이게 있으면 결국 경우에 따라서는 또 회사마다 틀려갖고 이게 위에 있게 잠그는 게 제대로 되어 있고 밑에 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걸 또 반대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지. 그래서 결국 문을 못 연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도난 방지는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이것은 불필요한 확인을 강요하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 건 다른 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뭐 스킨 로션 같은 경우 이런 게 보통 세트로 쓰는 경우, 이런 것들은 같은 디자인을 해놔서 일일이 작게 써져 있는 혹은 여기 써져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일일이 경우가 많지. 또 예를 들면 욕실에서 잘 쓰는 샴푸, 그 다음에 컨디셔너, 그 다음에 바디워시, 이게 같은 회사 제품은 그렇게 샴푸하고 컨디션, 그 다음에 바디워시가, 그래서 간혹 실수로 바디워시를 써야 되는데 샴푸를 눌러서 짠다든지 하는 경우도 왕왕 있지. 그래도 이런 것은 뭐 그렇게 안전하고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결국 이러한 것이 다른 안전성을 위협하는
설계가 될 수 있는 경우도 많고 이것이 또 효율성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결국 사용자가 누구야? 사람. 결국 사람 중심의 디자인이 되어 있느냐는 것. 그래서 제품의 기능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소프트웨어되지.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그렇지. 예전에는 전화 거는 기능, 초창기에는 하나밖에 없고 전화번호도 몇 개밖에 없는데 지금 뭐 이것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지. 그래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자, 사용자가 누구냐, 그리고 사용을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사용하는지 하는 이런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결국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 된다는 것. 그걸 통해서 결국 이건 달성하는 건 뭐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고 그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또 그 안에서 다치거나 아프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결국 사용자 중심, 사용자를 고려한 혹은 사용자를 배려한 디자인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이것 또한 말이 이때는 사람 중심이라 하지 않고 이것을 사용하는 사용자 중심. 그래서 보통 뭐 유저 프렌들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것도 뭐야? 휴먼 오리엔티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지. 결국 사람 중심의 디자인이 결국 좋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럼 지난 1차 시에 이어서 바로 또 좋은 디자인이란, 자, 여러분들이 뭐 많이 보아오고 또 사용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자, 지금까지 구미에서는 폭발적으로 팔렸던 블랙베리라고 하는 전화기가 상당히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되었지. 예,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그 다음으로 나온 것들이 뭐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팟이라든지 아이패드, 그다음에 뭐 노트북에 있어서도 맥북 에어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이 결국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는 제품들이 되게 되지. 결국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이 사용성에 있어서 디자인에 있어서 중요시된 게 사용성, 그리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뭐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어느 쪽이냐면 뭐 사용성, 편리성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사용하기가 편하다는 것, 사용해보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직관적이라는 것. 그래서 처음에 애플 컴퓨터가 나온 것이 한 1980년대 초반 정도가 되는데 그때는 뭐 주로 나왔던 것은 이제 8비트, 그래서 이제 베이직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는 그런 컴퓨터였는데, 그것이 획기적이었던 것은 그냥 컴퓨터라고 하면 무슨 전문 기술자 혹은 엔지니어만 쓴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누구나가 쉽게, 혹은 그때만 해도 컴퓨터 하면 전자계산기라고 불리면서 어떤 커다란 용량을 갖고 어떤 덩치가 크면서 전문 기술자들이 주로 사용하던 것을 그냥 일반 사람들도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개인화시켰다는 것. 그래서 이제 퍼스널 컴퓨터라는 용어가 생겨났는데, 그로 시작해서 뭐 85년도 좀 전후에서 나온 그 개인용 컴퓨터에 이제 책상에 올려놓은 작은 상자 같은 것에 뭐 그때는 9인치 정도 되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키보드와 본체만 있어서 그래서 전원만 꼽으면 나오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 IBM 계통, IBM 자체가
IBM이란 용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 이 업무 처리를 하는 그런 컴퓨터였는데 이것들을 개인이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때만 해도 IBM 계열의 그때는 MS-DOS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썼었는데 그런 것들은 일일이 입력어를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 갖고 파일을 전송한다든지 복사한다든지 지운다든지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일일이 키보드를 사용해서 명령어를 외우고 명령어를 통해서 이것을 처리하고 하는 그래서 그 명령어를 모르고 하는 사람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나온 조그만 이 9인치짜리는 뭐 초등학생도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윈도우에서도 일반화되어 있는 이 아이콘이라는 걸 사용해서 그냥 마우스를 클릭해서 움직이기만 하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처음에 이 공학계통에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걸 컴퓨터라고 생각 안 하고 저런 게 장난감 수준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되었지. 그래서 사용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 디자인이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좋은 디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보기가 좋아야 돼. 그래서 제품이 되었던 혹은 그것이 작업장의 형태가 되었던 뭔가 시각적으로 끌어들이는 거 있어야 돼. 조금 전에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애플의 제품들 이런 것들 봐도 저게 뭐지? 하고 한눈에 끌어들이는 그러한 것이 있고 볼수록 괜찮아. 그리고 그것을 보기만 해도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안다는 것. 그리고 독창적인 거 지금까지 없는 이러한 것들. 그리고 그게 그냥 보기만 좋은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뭘 해봤더니 이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있어? 하는 것.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편하고 그렇다 보니까 효율성까지 증대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심플 이즈 베스트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이게 간략화되고 단순화시켜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또 계속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도록 해야 돼. 그래서 보기만 좋은 것이 아니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갖고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좀 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감동을 줄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것이 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어떠한 스토리로 전개가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경험을 통해서 쌓아질 수 있는 것들. 또 이러한 것들이 무엇보다도 그 제품을 사용하고 그 제품을 활용해서 일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기쁨을 줄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제품이 갖춰야 될 요소 혹은 좋은 디자인이 갖춰야 될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 예전에는 디자인이라고 하면 그저 겉보기가 어떤지 보기만 생각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보기만 좋은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일을 잘 수행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이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선 결국은 뭐가 필요해? 다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서 설계했을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는 게 뭐야? 자, 인간이 갖고 있는 신체적 특성 혹은 형태적 특성, 그 다음에 생리적 특성, 거기에 심리적 특성을 알고 그 한계를 알고 그것을 고려해서 설계가 되었을 때 그것이 좋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애플을 창업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였지.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몰라도 상당히 굴곡진 삶을 많이 살았지. 이 본인이 창업한 애플에 있어서도 본인은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경영은 제대로 된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갖고 애플이 한참 컸을 때 이 스컬리라는 이 펩시콜라의 부회장까지 지낸 사람을 영입했었는데 나중에는 쫓겨나게 되지. 그래서 차린 것이 넥스트 컴퓨터라는 걸 차려갖고 또 획기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지만 영업에는 그다지 성공을 하지 못했는데 다시 애플로 돌아와서 죽기 전까지
다시 애플을 최대의 기업으로 다시 키웠는데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지. 그래서 이건 뭐냐면 stay hungry, stay foolish라고 그러는데 결국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얘기야. 우리는 어느 정도 성공이나 도달하게 되면 만족을 하는데 끊임없이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좀 뭐라 하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건국대학교의 상징과도 같은데 황소처럼 묵묵히 남들이 보기엔 바보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직하게 일을 하라는 것. 그러니까 성실히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학문을 쌓는 데 있어서도 학문에 왕도가 없다는 이야기를 보통 하지. 끊임없이 꾸준히 계속 차근차근 노력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어쨌든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좋은 디자인이란 하는 걸 생각하다가 애플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생각이 나서 여기다 올려봤는데 어쨌든 애플 제품들을 보면 이 사람은 인간공학을 전공을 안 했는데도 그 제품 하나하나에 보면 인간공학에서 추가해야 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간공학이 지향해야 될 것은 이게 아닌데. 자, 인간이 갖고 있는 시체적 특성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왜 안 나오지? 이게 아까 연습할 때는 잘 됐는데 시스템이 조금 전에 하던 거랑 바뀌어서 이거는 터치를 하면 안에서 바뀌는데 오케이. 인간이 갖고 있는 신체적 특성 그리고 생리적 특성 그리고 인지적, 심리적 특성을 고려해서 심리적 특성 이렇게 반응이 느리나 이거? 생리적 특성을 고려해서 이것을 공학이나 기술을 응용해서 결국 보다 사람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고 인간을 존중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인간공학이 지향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이것도 며칠 전에 보다 보니까 이 요즘 우리나라에서 뭐 독일 3사라고 하면 특히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BMW 그리고 아우디를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생활이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런 외제차 혹은 수입차들이 다니게 되는데 그래서 뭐 어디 자동차 특집에서 뭐 이것을 아우디 차를 소개하는 게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그래서 원래는 아우디가 그렇게 고급차가 아니었다 그러지. 근데 이 프리미엄 브랜드로 올려놨는데 남다른 기술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갖고 왔는데 바로 여기에 프리미엄 브랜드 바늘에 올리는 데는 남다른 기술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남다른 기술이 뭘까? 그래서 쭉 기사에 있는 걸 다 제하고 여기 하나 갖고 온 것이 쭉 설명한 다음에 결국은 감성 품질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감성 품질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 필기가 좀 안 되는데 바로 감성 품질은 뭐라 그래서? 바로 인간의 심리적, 인지적 특성을 고려해서 만들었을 때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이런
품질을 우리는 감성 품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감성품 그런 것이 지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감성공학을 적용해서 이것을 품질화시킨 것 이것을 감성 품질화하는데 그래서 아우디는 그래서 인간 감성센터라는 것까지 설립하고 거기에 촉각 전담팀, 후각 전담팀, 청각 전담팀을 새로 만들어서 바로 이 아우디라는 승용차를 탈 때 향과 촉감, 엔진 사운드 등을 섬세하게 주무른다라고 해놓고 있어. 어쨌든 아우디를 선택한 소비자의 50~60%가 디자인 때문이라고 답했을 정도다 해서 결국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로 올라섰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판매에 있어서 선두에 올라섰다 그러네. 그러다가 이제 디젤 게이트가 터지는 바람에 침체를 겪게 되지 판매에 있어서. 그래서 그 안에서도 계속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인간공학과 관련된 학문은 자, 요즘 시대는 융합의 시대라고 보통 얘기하지. 그래서 학문에서도 융합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뜨는데 그래서 이 인간공학의 분야 또한 어떻게 보면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학문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뭐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심적 특성, 그 다음에 생적 특성, 형태 특성 이런 걸 하려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 관여된 것은 뭐 엔지니어링 사이콜로지라든지 워크 피지올로지 같은 작업 생리학,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얼 하이진 같은 산업 위생이라든지 거기에 또 안전과 관련된 안전공학,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운 작업 연구 같은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인체공학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것도 여기 인체 계측학 같은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산업 디자인이라는 것까지 산업 디자인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디자인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디자인 파라메타를 구축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공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인간공학이 다루는 분야는 이렇게 폭넓게 번져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도 단순히 인간공학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다뤄야 될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나라는 청강을 해도 별로 돈을 따로 받지 않으니까 관련된 타학과나 이런 데 가서 관련된 이런 과목을 듣는다든지 청강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별로 보면 이런 인간공학의 흐름은 결국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변천, 흐름에 따라서 그것도 조금씩 그 활동 영역, 분야를 넓혀가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학문이 도태되게 되지. 그래서 인간공학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변화를 겪어가는데 1950년대만 해도 주로 군수인간공학이 중심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 결국 미국에서의 인간공학의 출발도 그러했지만은 결국 자 군수에 있어서 결국 군수는 전쟁을 하기 위한 건데 전쟁에 있어서는 그것이 승자가 독식을 하게 되지. 그래 패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바로 군수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군수산업에서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어떤 일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을 좀 더 확장시키고 보완하는데 도구라는 걸 사용하게 되지.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지. 전쟁에서도 신무기,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세계를 전부 제패해왔지. 그것이 철의 도입이고 그런 것들이 또 에너지 또 지금의 세계에 있어서는 정보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때 결국 인간이 다루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인간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을 때 그때 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군수 쪽에서 인간공학이 어떻게 보면 더 먼저 발달을 해왔다고 할 수가 있지. 왜? 같은 무기를 만들더라도 그 무기가 인간이 얼마만큼 그것을 활용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것.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결국 군수산업 쪽에서 발달하면서 그 이전에 적용되었던 것들이 미국에서는 결국 이 시스템 쪽에서 결국 그 발전 과정에서 오면 예를 잠수함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효율성, 그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능력을 최대로 발휘시킬 수 있나 하는 거에 출발해서 휴먼 팩터즈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으로 학문화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군수인간공학에 1950년대에서 많이 활용이 되었지. 그러던 것이 1960년대 전쟁들이 끝나가면서 산업화가 극도로 발달하면서 이제 산업 속에서의 인간공학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생산하는 데 있어서 생산 현장에 있어서 결국 싸움터가 바뀌었을 뿐이지 전쟁터가 결국은 산업 현장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지. 그 안에서 좀 더 좋은 품질에 혹은 좀 더 싼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 그 산업 속에서 인간공학이 거기에 발을 맞추어서 발달이 되어왔다고 할 수가 있어. 70년대 들어서는 이런 산업화되어서 나오는 수많이 쏟아져 나오는 제품 속에서 그런 제품의 인간공학,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 시장의 승부를 가리게 되는 것이지. 이제 전쟁터가 전장에서 산업 현장으로, 산업 현장에서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어. 그 생활 속에서 각 기업들은 제품을 내놓고 거기서 경쟁을 하고 전쟁을 하는 것이지. 1980년대 들어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컴퓨터가 산업 현장에 결국 산업 현장에서 컴퓨터를 쓰기 시작하는 것도 결국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에 관한 것, 이것을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해서 HCI 약자로 표현하는데 이때 1980년대는 여기에 관련된 인간공학적인 연구, 조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할 수가 있어. 그 안에서 또 이 컴퓨터의 대단한 기억 용량과 정보 처리 여기에 따라가기 위해서 사람이 갖고 있는 인지 이런 것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한 쪽으로 1990년대는 인지인간공학이 발달하였다고 할 수가 있어. 그러던 것이 2000년대 들어서는 바로 이때까지만 해도 인간 기계 시스템이었던 것이 여기 오면서 이제 HCR에서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혹은 인터랙션, 이때까지는 맨머신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에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으로 오고, 자 여기까지 오면서는 여기에는 바로 맨머신 인포메이션까지 포함한 맨머신 인포메이션 시스템으로 되어 오고, 여기 와서는 이제 이러한 인간의 인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러한 인간공학적인 연구에서 다시 그런 데 있어서도 결국 둘러싸고 있는 환경까지 포함한 맨머신 인포메이션 인바이러먼탈 시스템까지 하는 환경 인간공학 쪽으로 많이 연구 분야 혹은 적용 분야가 넓어져 왔다는 것. 자, 그래서 2010년대 들어서는 이제 앞으로 2010년, 2020년 들어서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사람과 기계가 서로 단순한 상호작용을 떠나서 공존해야 되는 시대. 그 공존이 어느 쪽이냐 하면 좀 더 기계인 컴퓨터나 로봇 이쪽이 인공지능이 중심이 돼서 활동하면서 그 안에서의 인간의 위치 혹은 좌표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는 쪽으로 앞으로는 인간공학의 흐름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해서 2주차 강의를 마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혹시 강의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사항 등이 있으면 이캠퍼스에 질문을 하도록, 그러면 그것은 이제 그러한 질문들은 이캠퍼스를 통해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거기에 내가 답변을 한다든지 하면 다른 여러분들 수강생들과도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뭐 개인적인 질문이나 뭐 혹은 건의 이런 것이 있으면 개인 쪽지를 통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어.